대한민국은 이미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려서 죄송한데 암 환자적인 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35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 경제가 1%포인트 하락을 하면 한국 경제는 0.25%에서 0.3% 정도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0.6% 정도, 포인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년에 미국 경제가 2.3으로 0.3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 0.01 정도 우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중국 경제가 5%에서 4%, 4.5%로 예측력을 낮춘다거나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포인트 깎아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1.0%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는 0.6%포인트 하락한다 했으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처럼 1.9 그러면 내년도 잘해야 1.3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희망적인 고문입니다. 1.3, 1.5를 예측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경제대의책 2025, 2029년도 책에 2025년도 경제전망 시나리오 제일 12번째 시나리오를 보시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35로 예측이 되어 있고 환율은 1,450원에서 1,500원으로 제가 전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부분의 한국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상저하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LG경제연구원에서 그래도 최근에 상당히 정확히 예측을 하고 이 조영무 박사가 나름대로 아주 진중한 분이시기에 2년 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뭐 맞췄다 뭐 예측이 맞았다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영무 박사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LG경제연구원에 들어가셔서 조영무 박사 팀이 예측한 2025년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가 공개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저도 예측을 했으니까 그 예측된 내용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년도 한국 경제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돌발 변수가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 문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치 이해 집단들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섞여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두려움과 또 불확실성이 더 걱정이 되는 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치의 개념보다 정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카메라 앞에 서서 하는 그 연예인들처럼 연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지금 한국 경제를 고민한다면 내년도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고물가 고환율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고환율이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환율이 아니라 그러면 고물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왜?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디플레이션이라 그러죠. 디플레이션이란 말은 경기가 침체되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사 먹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올랐던 물가가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지가 않죠. 더군다나 환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고환율에 있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환율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느냐? 어떤 이유로 되느냐? 미국의 금리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결국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음모론적 내용을 살짝 가미를 하면 중국이 브릭스와 함께 기축통화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 자산시장의 헤지모니를 잡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들의 자본, 자산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몰리게 하는 그런 추세를 역전을 시켜서 중국과 브릭스가 가져간다? 이것 또는 그런 생각조차 한다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면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생각을 미국은 분명히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환율이라고 하는 소국민 교수가 이해했던 환율 전쟁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면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는 이 고환율의 위기와 고금 그에 따른 고물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5대 시중은행이 해외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돈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옛날에 1,100원, 1,200원대 빌려왔는데 이제는 얼마를 갚아줘야 돼요? 1,400원, 1,500원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용 부담을 은행들이 아유 저희들이 그때 환해증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찰이 크니까 저희들이 갚아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들 보고 다 갚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차손이 발생된 거를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금리라고 하는 이슈가 생각이 나죠. 97년 외환위기 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2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제가 고금리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만약에 한국 경제에 고금리까지 끼어들어온다면 그야말로 경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해법은 아니겠지만 생각은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정부에 계시고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채널을 통해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들 말씀을 그냥 들어보시는 걸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진중한 문제고 국가 특히 정부가 경제하려는 의지를 간단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위기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는 그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왜? 이 정책은 5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또는 15년 정도 중장기적 전략 위에 단기 전략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을 쓰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전략을 써야 됩니다. 흔히들 암 치료의 비유를 많이들 하시죠. 암이 발견이 되어서 1기다, 2기다 그러면은 회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전망이 되고 3기, 4기 그러면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걸로 아는데 암 환자들은 금방 수술을 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사태를 지켜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수술을 하더라도 피검사하고 혈압검사하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듯이 암 환자분들에 대한 수술은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통계를 거쳐서 이 부분 암 환자가 몇 기의 암 환자다라는 생존 기간을 내고 이 생존 기간에서 그 생존 기간보다 더 많은 생존 기간을 내려면 어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인지 최근까지 개발된 약 중에서 어떤 약을 투여를 할 것인지 어떤 표적 치료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히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제가 이런 표현을 해드려서 죄송한데 암 환자적인 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35년 동안 한 게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끝장으로 가는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위중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랜이 10년 내지 20년의 플랜이고 이런 플랜이 단기 중기적인 5년 플랜입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정부에서 실수했는 것은 수정해서 바꿔가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제와 정치는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틀려지게 되면 시장은 정부도 기업도 신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 자유만을 추구한다고요. 개인적 자유만을 추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길거리에 침을 뱉든 말든 내 자유인데 당신이 왜 관여해? 하지만 개인적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사회적 자유라는 개념이거든요.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한 공동체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최소한의 도덕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 도덕적 항목을 우리가 사회적 자유라고 한다면 그런 사회적 자유를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업과 가게에 정확한 신뢰를 갖춰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지난 35년 동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평가고. 그래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2025년에 어떤 정치적 상황을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정부에서는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일관됨을 통해서 대외적인 신뢰도와 국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노력을 하시는 게 5년 동안에 하셔야 될 최우선 과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로드맵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실 때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제가 우리 똑똑한 국민들이 충분히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비전과 직관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그냥 해법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2025년 한국 경제는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불확실해질 것이다. 시공간이 불확실해지면 뒤틀림이 발생하죠. 우리가 우주 안에서의 중력과 양력 이런 문제가 존재해서 수많은 행성들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여기에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거나 블랙홀 같은 이상한 물질이 나타나게 되면 시공간이 꼬여버립니다. 꼬여버리게 되면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를 똑같이 개인으로 딱 접목을 시키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런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나름대로의 중력 관계를 가지고 안정적인 궤도를 갖고 있다가 밖으로부터 수많은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이 되면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문학자라고 하면 역사 철학자들을 포함하는 분야입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 인문과학자들이 좀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이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또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플랜을 짜기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우리 심리 상태고 어떤 사회적 진화 단계에 있고 어떤 인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2025년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사회학자들은 지금 사회 현상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요. 코로나 이후에 애프터 코로나에 대한민국은 어떤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회학자가 없고요. 이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초등학생과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해서 줌으로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갈등과 또 위로받지 못하고 대화를 패스해 버렸잖아요. 3년 동안. 이런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국가 경영과 기업 경영, 미래에 취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 생활에서의 어떤 갈등을 갖게 될 건지에 대한 신은 연구들이 막 터져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역사학자와 철학자들은 이런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또는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거 역사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굳이 자꾸 우리한테 맞지 않는 유럽 경제나 북유럽 경제 이런 사례를 들춰낼 게 아니라 조선 고려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이해해 왔는지를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철학자의 의미에서도 불교 철학자가 되었건 우리의 철학은 저는 불교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원효 의상대사가 철학의 효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뭐 다른 분들도 그 전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태계이황, 율곡이이와 같은 주기론, 주의론까지 쭉 내려오면서 사색 당파적인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잘나셨잖아요. 잘난 사람들이 잘난 말 하는데 들어서 동의하면 박수치면 되지 뭐 어쨌다고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지만 해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또는 그 혐오를 드러내는 말로는 충분히 사이다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재정립하고 리포매팅하고 리세팅하고 리푸팅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2025년 한 해는 사회, 심리, 역사, 철학 이런 분들이 좀 세상 밖으로 많이 나오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현 심리 상태를 평가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치하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줘서 이런 것들이 2026년이 지나고 나면 세계 경제가 다시 붐업되는 그런 상황과 맞물려서 AI 산업이 폭발을 하든 양자 컴퓨팅이 폭발할 때 인류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사고와 도덕, 윤리 기준이 무엇이며 경제하려는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펼쳐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2025년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